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이쯤에서 뜬금포 한번 날려볼게요, 제가. 네. 항상 우리가 부담이 당해지시죠. 만약에 안 회장님이나 제가 송사에 얽혔어요. 네. 그래서 이변님한테 도움을 청하해요. 네. 저희 뭐 혜택 없습니까? 무료 상담. 무료 상담 말고 소송을 갔을 때. 무료 상담, 나홀로 소송 기술. 좋다! 괜찮아요. 좋아요. 저는 나홀로 소송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빡치니까. 네, 저는 해봤기 때문에. 전 나홀로 소송을 해봤기 아니, 난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박수 좀 난 뭐가 돼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오며 가며 쓰는 자기 시간을 생각하고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피말려요. 시간, 그 스트레스를 왔다 갔다 생각하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내가 하는 짓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에 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렇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피말르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제가 하는 업도 비슷해요.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하잖아요. 만천하에 다 공개됐지만,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은 접근할 때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쵸. 책도 보고 공부해서 다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 일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네, 일들은 네.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하면서도 자기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불안감에서 하게 되는 거고, 또 사실 그런 준비 단계만 일이 아니라 소청을 놓고도 뭐 예를 들면 변론기일에 하는 일, 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사실은 진행 과정 속에 계속 네, 묻어나는 건데, 초보자들은 이제 시작하는 일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문제 없이 시작하는 데까지만. 네. 그래 놓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긴다는 건 아니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기는 경우에는 상당한 또 피해가 그럼요.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힘들게 전화해요. 그쵸. 네. 저기, 네. 뭐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그리고 그런 제가 식이죠. 알기로는 개인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가 그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 아까 보여드린 거지만. 변호인이 맞습니다. 네. 변호사를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아니면 개인이 준비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 재판의 형태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분명히 그렇죠. 그거는 뭐 일반인이라서 편견을 가지거나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일단, 소송상 커뮤니케이션도 안 될 뿐더러 소송상 네. 전문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알 수가 없는데 본인이 워낙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절차적으로 막 무리하게 다가가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약간 짜증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안 회장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알아서 척척척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 제가 아까 하다가 안 되면 SOS예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처음에는 제가 다 하려고 했다. 저도 이제 제 안에 모든 걸 네. 스스로 다 파헤쳐서 하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을 어릴 때부터 타고나가지고. 벤처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잖아요. 네.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세요. 스스로. 그게 무슨 뜻이? 그러니까 그 분야에 부동산 대해서는 분야에 대해서 안다 이거든. 어차피 변호사분들도 본인이 그걸 알거든. 인볼라니까. 물론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아니, 이변님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법률 문제 관련해서 말고. 네. 법률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소 뭐 이런 쪽으로 약간 법률하고 유사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왜냐면 우린 그런 내용을 많이 스스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잡수다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일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자기 안에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 무모한 짓입니다. 네.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네. 그러니까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렇죠. 네. 네. 돈을 잘 쓰는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 쓸 줄 아는 쓰는 사람이죠. 사람이, 예, 모든 결과를 좀 항상 좋은 쪽으로 끌어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의지가 있는 게 있는데 그 내 분야가 아닌 전문 분야는 그쪽 분야의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을 잘 만나고는 이제 그 사람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쵸. 어떤 상대를 잘 좋은 만나서 사람을 좋은 인연을 꾸리느냐는 그 사람 능력인데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회비용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기 자기 피 말라요. 또 개인적으로 제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또 인정 막 이런 게 강하잖아요. 인정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한테 날로 먹으려고 하는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또. 그렇죠. 네, 쏙 그렇죠. 빼먹고 네. 그렇죠, 그렇죠. 뒤통수 빡 한번 쳐주시고. 그러니까 날로 먹는다는 게 야, 예를 우리 들어서 사이에. 야, 이거 돈을 뭐 어떻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도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받으면 또 이거 나쁜 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사실 그건
오히려 서로 찜찜하고요. 친구 사이에도 맞아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수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탁할 때는 친구한테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줄 건 주고. 네, 줄 건 주고 하는 게. 네, 다만 줄 때 한 돈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친하니까 야, 나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0만 받아라. 그럼 친구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거든요. 맞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본격 백곰님의 한풀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당한 게 많으시다는 거죠. 미변님의 수입은 곧 백공님하고 그러니까 많이 봐온 거지 그동안. 자기 그동안 힘들었구나. 주변에서 계속 본 거예요. 그 친분을 이용한 미변님이 활용당하는 모습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제 와이프가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사모님 뭐 하세요? 그러면은 예, 변호사 업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시냐고 하면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연락 한번 없으시다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제가 간략한 솔로몬의 판결을 내려드릴게요. 앞으로는 숨기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집에 있습니다 이러면 되죠. 회사 다닙니다 하면 되죠. 그렇지. 네. 근데 진짜 그쪽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꼭 어설픈 친분 가지고 그렇게 듭니다. 안 그런 필드가 어디 정말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저도 백검님 얘기하셨지만 저도 지인들 일을 부동산 일을 봐주면서 돈을 받아도 보고 안 받아도 봤어요. 심지어는 나는 당연히 줄 줄 알고 일을 해줬는데 당연히 안 주는 경우를 직면한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봤지만 대체로 일반 손님들 거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 좀 덜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조금 덜 받아도 알아서 주는 경우는 굉장히 감사하고 더 신경 많이 써주게 되고 그런데 알아서 안 주는 경우는 그래도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신경을 써주는데 끝나고 나서 찜찜해요. 힘들어요, 과정이. 네, 과정도 힘들고 뭔가 서비스를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서비스인데 해주면서도 뭐 노력은 하는데 뭔가 찜찜하고 이게 불편한 기분이 계속 오래가고 또 상대방 나한테 서비스를 받은 내 지인도 불만이 돈을 지불한 자보다 되려 말 못할 불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냥 친한 사이에는 뭐 얼마다 이런 거 서로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꼭 찜찜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시면 네이년 같은 데 들어가면은 대략의 그 시세 다 누구나 검색하면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딱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뭐 자기 의지대로 사정대로 반절을 하든 60%를 하든 그 정도 금액 불러가지고 야 시작하게 된다 이거밖에 없거든 도와주고 한 번만 도와줘라 라고 하면은 일을 할 때도 마음 편하고 끝나고도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백곰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아세요? 왜요? 우리가 아까 이제 나는 미변님한테 법률 자문을 구한 적이 아니까 미변님한테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무리 엄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네, 미변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고소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송 나갔는 거 고소당했어. 그러면 지금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셨어. 내년에 찾아보고 우리 얼마밖에 없어요. 위원님 도와줘서 이러라는 얘기지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꼭 적재적소죠, 적재적소. 그걸 의도했던 바는 아니고요. 네. 한국 사회를 통탄한다. 네.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네. 저는 뭐 100%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좀 넘어가서요. 우리 예전에 변호사 되는 과정이랑 요즘 뭐 로스쿨이다 뭐다 바뀐 것 같은데 대부분 뭐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미변님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법시험은 언제 보나요? 있었을 시절에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는데 1차는 매년 2월에 보고요. 2차는 매년 6월에 보고요. 발표는 2차의 그 발표는 12월에 납니다. 1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고 같은 해? 아니죠. 대부분이 2차를 2번 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1차를 한번 붙으면 그 해 2차를 볼 수가 있고 그 해 2차가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 해에 2차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1년 유예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2번까지 볼 수 있게. 그 해에 1차, 2차 동시에 붙는 경우 동시라 그러거든요. 동차. 그러니까 동차는 거의 이제 천재소년 소리 한 듣고. 방에. 천재소년 소리 듣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2차 시험 새로운 과목들을 막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다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아이들이죠. 미변님은 제 느낌으로는 천재소녀였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아니에요? 틀렸어요. 두 번에?
그러니까 1차 붙고 내년 다음 2차 안 되고 다음 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시게 되죠. 그죠. 네. 얼마는 뭐예요? 3차는 면접. 네. 면접. 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예전에는 경력이 없으면 예전엔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옛날로 회귀하는 현상이 여러 가지 필드에서 있듯이 면접을 되게 중시해요. 네. 그래서 10명 안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10명 안쪽이요? 전체가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합격생이 1차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붙는다. 저희 땐 그랬는데, 아니지. 1500명, 2000명이 붙는다. 그러면 2차에서 1000명이 붙거든요. 그럼 3차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했어요. 저희 때는. 네. 불과 한 8, 7, 8. 요즘에는 한 10명 안팎으로. 네. 그래도 미미한 숫자네. 사성검증은 안 하죠. 극자구구? 네, 우리 정부는 전혀 편향된 게 없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없겠죠. 공정한 사회, 공정한 그럼요. 네. 공정한 대한민국 사법계는 훌륭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훌륭하죠? 네, 그럼요. 전 국토의 커피숍. 그게 아니라 사법부. 네, 죄송합니다. 법조계 투명성. 여보세요. 이런 거죠. 네네. 하여튼 예전에는 그랬고, 네. 이 사법시험 제도가 2017년까지인가 존치를 하고요. 네. 병행해서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죠.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나서 일반 학부를 나온 학생 중에서 별도의 법학 성적 시험을 거쳐서 로스쿨생을 뽑아요. 3년짜리. 수료와 동시에 이제 수료와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료하면서 마지막 학기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통과를 해야 변호사 자격을 주죠. 그러면 전공이 뭐든 관계없이 대학 학사 졸업자 학사면 로스쿨에 갈 가능합니다.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법학전문대학원. 일종의 대학원 개념이죠. 그렇죠. 그것은 사법시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오라고 방송을 하려면. 그렇구나. 사법시험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학력, 연령 따지지 않죠. 네. 사상 따지지 않는 유일한 시험이었어요. 많은데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런 시험은. 예. 네. 하나 걸렸네. 빼줘. 빼줘. 네. 하여튼 맞습니다. 그랬어요. 미변님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완벽하게 직업 보장을 거의 해주는 자격증 중에는 그쵸. 유일하다는 뜻이죠. 유일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등등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고급 시험 중에서는 고시 중에서는 자격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흔한 이제 고시생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TV 속 캐릭터들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신림동 낭인들. 늘상 이렇게 낙마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노력은 하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현직에 있는 분으로서 또 패스한 사람으로서 또 그런 동료 선후배들을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대략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몇 년 정도 준비를 해도 안 되면 접는 것이 맞다라고 기준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정말 궁금해요. 그게. 사시시험 볼 때 어차피 일정 수준은 다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몇 년을 도전해도 안 되면 그건 사실상 정말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한계가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한 5, 6년? 2017년까지는 어차피 지금 유지가 되는 제도니까. 한 5, 6년? 한 5, 6년 정도.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매년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니까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한 번 시험 2차까지 한 번 시험 보는 것이 2년이 걸리잖아요. 2년 턴. 그렇죠. 2년이 걸리잖아요. 10년 이상의 세월을 더 보내면 안 된다. 2년을 걸리는데 그거를 최소한 2, 3회 정도는 봐야 2, 3회 정도 보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공부한 시간 대비 볼 수 있는 정당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1차 붙고 2차에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1차 붙고 2차까지 붙는 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한 6년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듭니다. 이제 미변님은 한 번 떨어지시고 두 번째 도전 때 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만이 나오는 거죠. 되게 똑똑하시네요. 척척 박사님. 제가 그렇게 무식해 보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으로는 정말 이 돌팔매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10년 넘어가면 좀 본인 스스로나 좀 주변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본인이 그렇죠. 좀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너무 힘들지 힘들잖아요. 않나. 근데 그런 분들 계셔야지 신림동에 비디오방, DVD방, 식당, 하숙집, 그런 데 사장님들도 사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우리 백곰님은 내 스타일이야. 이거 완전 사업 스타일이야. 늘 그런 식이야. 아주 제가. 늘 그런 식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전 고시천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디서든 아무 데서나 공부해도 정말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꼭 굳이 그런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원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어우, 큰일인데. 그런데 그 10년씩 하신 분들이요. 네. 실제 현업에 나오시면 굉장히 지식은 어마어마하겠죠. 실력이 되게 좋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결국 실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40패스는 못해도 1차만 붙었다든가. 그럼요. 네, 그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이 계신 거니까. 포기하시면 대체로 또 법 쪽에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사무장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네. 하시다가 그쪽에 일하시다가 다시 사실을 하시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다시 사실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 10년 정도 내지는 5, 6년 정도 이상 됐다는 건 그만큼 연륜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서 합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지. 바로 막 동차가 되거나 막 어린 나이에 뭐 과거급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사회 자체를.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그런 폐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수만세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네. 적당한 나이에 하시는 게. 그러면 그 여성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이거 굳이 성적인 성별에 따른 차이를 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여성 법조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쪽 직업에서도 남자보다 불리하다거나. 네. 고용 변호사일 때는 없어요. 월급 받을 때는 없다. 월급쟁이는 뭐 월급쟁이일 때 느낄 수 있는 그 회사로서의 뭐 부당함, 불만 등등은 다 똑같고 죽이고 싶은 상사 다 똑같고 그 회사나 다 똑같고 그런데 본인이 딱 이제 내가 영업을 하고 파트너로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편견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건을 주고자 하는 영업에 대한 것도 의뢰인 있고.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잘하지 않겠나 라는 편견이라든가 그렇게 편견. 그런데 내지는 영업 자체에 대한 한계. 영업이면 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술도 중요한 부분 중에 술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특히나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 필드를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맡길 만한 그 그릇이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여성을 존경하는 사람, 존중하고. 그래서 약간 영업력에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은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나중에 지적을 한번 해주십시오.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이 있어요. 소송이 얽혔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이다. 그러면 저는 서초동에 찾아갈 것 같아요. 중앙법원 근처에.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재판을 맡은 판사하고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볼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찾아보고 그리고 남자 여자를 따진다기보다는 이분이 얼마나 끈이 잘 닿느냐. 잘 닿느냐. 그렇죠. 네, 줄이 있느냐. 요런 걸 포인트로. 그러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흔히 생각할 때 그렇게 제가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태폐적이고 아주 그냥 그럴 리는 그런 없죠. 생각이죠, 제 생각이. 사회에 물든 뭐 아주 그런 전형적인 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죠. 그럴 것 그런 같아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특히 사안이 좀 중요한 경우에는 굵직한 사건 같은 사안이 미비한 경우에는 다 대한민국 변호사 다 잘하고요. 다 이렇게 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데 굳이 진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데 나 이거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죽는다. 내 명예와 뭐 직장과 모두 다 잃게 된다고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걸린 문제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대형 로펌을 찾는 이유가 뭐 정관예우에서 나오는 그런 줄과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왜 이제 그 얘기 드렸냐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이제 끈을 중요시 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성 법조인으로서 그런 인맥관계 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들하고의 인맥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좀 확실히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남자들끼리 술자리 자주 하면 친해지고 그쵸. 아무래도 좀 더 보듬어 안게 되고 이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순수히 아까 말씀드린 건 순수히 그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영업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초점을 두고 오시는 분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변호사 가리지 않고 이 여자 변호사인데 저 아는 판사를 찾아보니까 그 판사는 남자인데 얘는 여자인데 될까?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일단 끝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남녀는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고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뭐 판검사하고 친하다는 것이 대부분이 연수원 때 동기, 같은 반, 같은 조 내지는 뭐 교수님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전관 아닌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밀도 자체는 그냥 가까워요. 친밀도 자체는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 법조인으로서 어려운 그쵸.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근데 그 연출을 찾는 것도 사실상 1심에서는 거의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2심이 되면 어렵게 들어가는데. 방향이 다른데? 2심이 되면 재판부가 또 바뀌잖아요. 질문이 그러니까 다른데? 1심 판결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 갈려지면 2심 또 항소 재판부는 또 달라지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연줄을 찾는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중요하게 짚으셨네요. 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잘 해결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직은 이 대한민국 법조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다뤄지는 법률 문제의 한 95% 정도는 지금 미변님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인맥관계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큰 문제 5%? 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주 큰 민사라도 금액이 아주 큰 거 아니면 아주 큰 형사 문제 이런 것들은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형사 사건. 아주 그렇죠. 퍼센티지는 낮아도 그런 사건들도 아주 초미에 관심이 돼 있거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관련된 것들이 심하죠. 지나친 추정일까요? 지나치지 않아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저는 아주 적다고 봅니다. 전체 건수로 보면 저도 적다고 봅니다.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얼마 전에 모 그룹 회장님이 법정 구속을 당하셨잖아요. 누구요? 김승현 회장 하나. 좀 뉴스 좀 봐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나옵니다. 지금 법정 구속은 됐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우리나라 회장님이 왜 체어맨인 줄 아세요? 뭐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의자 타고 휠체어 타고 나오니까 법정 출두할 때 그래서 체어맨이래요. 그래서 체어맨이 많이 팔리나요? 뭐야? 죄송합니다. 하여간 뭔 얘기하다 이게 빠졌지? 지금 여성 법조인으로서 불리한 점. 그쵸. 그러니까 불리한 시각이 질문하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의뢰인의 편견에 의해서 불리해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일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는군요. 그쵸. 그리고 일할 때는 일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여성 변호사가 더 꼼꼼해요. 그럴 수 있다고 꼼꼼하고 성실하고. 저는 남녀 차별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성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 논리적 사고 능력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좀 뛰어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성분들이 분명히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공간지각 능력은 확실히 떨어지십니다. 저는 김여사 아닌데. 운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듣고 계신 여성분들 태클 거셔도 돼요. 일단 뭐 칭찬 하나 주고 하나 씹었으니까 되잖아. 네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이해가 좀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던진 말이 맞긴 맞죠? 성적순, 사원연수원. 네, 연수원 성적.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대본에는 없는데? 이제 나올 건데요? 아니, 우린 대본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게 어느 정도 맞죠?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꺼내냐면, 선호도가, 저도 예전에, 영화, 법정 관련물이 많잖아요, 영화들도. 저는 검사 쪽이었어요, 좀. 약간 정의의 편에 서서 처단하는, 죄가 있다면 처단하는, 막 그런 거였는데, 사람마다 기호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변호해서, 정말 죄가 없다면 변호해주고 싶다, 살려주고 싶다, 이런 꿈이 있다면 변호사 쪽으로 갈 것이고, 실제 성적순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실 패스하게 되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쪽은 어느 순일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선호도. 네. 되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난 이쪽을 더 하고 싶다라는 네.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동기생들 문화에서도. 네. 어떤 게 가장 많았나요? 너무 질문이 어렵네요. 자, 그럼 동기로만 갈게요. 네, 그래. 사법 연수원 시절 가장 선호하는 쪽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동기분들. 젊은 애들은 판사.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변호사. 극명하게 검사는... 갈렸어요. 아, 그래요? 네, 검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는 진짜 이 나쁜 애들을 쳐놓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런 쓸데없는 정의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이 검사를 많았고 약간 성적으로 좌우되는 거라면은 판사 쪽이 많은 젊은 분들이 판사를 꿈꾼다는 건 일종의 그 간판을 다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판사 출신이다. 뭐 이런 그런 걸까요? 적당히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을 저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애매모호한 나이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예 젊은 애들은 또 색깔이 분명해요. 네. 아예 젊은 애들은 간판 필요 없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겠다 그러고 성적이 되면. 네네. 근데 약간 애매모호한 나이는 판사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이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연령에서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런 것도 적당히 있는 편이죠. 있죠. 네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연수원생 중에서 판사를 해본 사람도 없고 변호사 해본 사람도 없고 검사 해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풍문으로 사실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갈 때 무슨 과를 갈까? 뭐 그렇죠. 그렇게 진로 선택할 때. 네, 경영대 가면은 뭐 사업가 되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뭐 물리학과 가면은 뭐 과학자 되는 과학자 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물리학과 출신들이 뭐 보험 몇천 원 하고 있고, 네. 또 뭐 상대 출신이 변호사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처럼 똑같다고 봐요. 백곰님은 전공이 서양사학과 나오셨어요. 서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그건 뭐예요? 역사. 사학인데 역사인데 서양사학을 공부하는 겁니까? 네, 서양사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드린 질문은 시대가 변할수록 좀 선호도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세대에 따라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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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법연수원 분위기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오해했네.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사법 패스해가지고 연수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 검사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때는 검사, 검찰 뭐 이런 거에 파워가 세고. 그렇죠. 이제 뜨끔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검사가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지위와, 그리고 뭐 드라마 나와도 검사들이 막 형사들 막 데리고 막 출동해서 막 잡아라 이러니까 얼핏 검사를 많이 선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상당히 대부분 현실적이거든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적성과 의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상당히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아닙니다. 본인의 적성과 의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그래요. 대부분 조폭 영화들 많이 찍고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도 조폭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어떤 이미지가 예전부터 막 그 머리 희끗희끗한 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파랗게 젊은 그 검사들한테 영감님 하면서 막 뭐 읍조리고 막 뭐 젊은 검사는 반말하고 젊은 검사는 반말하고 뭐 조인트 까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또 그쪽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야 저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오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야망에 대한 환상이 있죠. 일부 그런 것도 있겠죠. 일부.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좀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는, 뭐, 이제 장래의 희망,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장래 희망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사실 거의 보면 도덕적인 잣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변론하고 싶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그쵸. 악한 사람을 처단하고 싶다. 이런 기준이지만, 사법연수원까지 가 있는 20대, 내지는 30대 초반에 그 연수원생들이 변호사나 검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비즈니스적이지 않을까요?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시기에 연수원 계시면서 어때요?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선택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 꿈꿔왔던 그런 도덕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죠. 네,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꼭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본인의 의지, 적성, 성적, 그게 맞는 집안, 본인의 미래. 그게 맞는 거죠. 안타깝게도 어릴 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대, 30대 연수원생이 어릴 때 도덕적인 잣대만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다. 선택한 이후에도 그런 도덕적인 잣대만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대 대법관님이 그러셨죠? 이름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해요. 네, 그런 도덕적인 잣대가 물론 현실적인 게 뭐 한 7, 80% 되더라도 반드시 이 가슴 한켠에는 최소한의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는 진짜 이 법조인들은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그 사람을 고치는 데 대한 도덕적인 어떤 그런 소명의식이 반드시 20, 30%는 필요하다. 아무리 돈이 좋아서 우유주 사놓고 해도 정말 최소한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양심은 필요하다. 저희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대부분이 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난 이 발언 반댈세. 그렇습니까? 저는 한 반 정도는 그럴 것 같고, 반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반 이상 써주세요. 이변희씨라고 너무 미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좀 더 들어보죠. 네. 자, 아까 초두에 살짝 얘기가 나왔었죠. 고용 변호사의 월급 부분에 대해서. 개업할 경우, 개업이라 하면 사법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일컬어지는 개업이 아니라, 진짜로 개업 변호사 하게 될 경우, 보통 평균으로 갈게요, 그냥. 평균으로 개업 변호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평균이 없어요. 그렇죠. 평균 정말 없습니다. 산출해보죠, 한번. 나름. 그래, 주변의 변호사들은 이 정도 벌더라. 만들어 봅시다, 그냥, 지금 여기서. 여기서 굳이 만들어 보자면. 당연히 수임 사건의 어떤 수임료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월 없을 수가 있고, 월 5건, 연으로 월 가죠. 10건 이렇게 하잖아요. 연으로 가죠, 연.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경력도 한 10년 가까이 된다 치고. 오케이. 일정한 수임 사건이 들어온다 치고. 그런 가정하에. 예. 대략 연봉 어느 정도. 이것저것 다 제하고 그냥 딱 떨어지는 거. 한 1억 5천에서 2억은 되는 것 같아요. 1억 5천에서 2억. 네.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네, 1억 5천에서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네, 엄청 줄었죠.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많이 투명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투명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절대 없는 피해자. 그 일반 언론에서 까대고. 그리고 변호사가 넘쳐난다 그런 시각도 있고 요즘엔 사람들이 워낙 현명하고 똑똑하시고 이 인간관계가 좋다 보니까 하나 건너면 변호사를 다 알아요. 인터넷의 발달도 일조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 커리어까지도. 그렇죠. 그죠? 참 시쳇말로 변호사 해먹기도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죠? 좀 될 걸. 다시 본질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많이 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벌까요? 10억대 이상도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수임료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 달에 버는 분도 있어요. 한 달에 10억 버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건 뭐 삐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스타 같은 경우도, 그건 뭐, 알게 모르게 수임료가 추정할 수도 없는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천문학적이죠. 고추장 쪽에서 이렇게 한 사건인데. 천문학적. 네. 뭐,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자체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수임료 자체도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죠. 저를 포함한 일반 변호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성공보수라고 일컬어지는 그 단위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네. 변호사분들 골프 많이 치시죠? 많이 치죠. 뭐 법조계 분들이 골프 많이 치시죠? 많이 치시죠. 네, 미변님 카톡 이미지는 항상 골프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세컨샷. 그거 오래 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배우셨어요? 골프가 필수입니까? 법조인으로 살아가려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뭐 인맥 형성이나 선후배들과의 어떤 친목을 다지는데 필요한 행위인가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냥 전혀?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전혀 상관없어요. 아까 영감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전혀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영감님들은 주로 필드에 사시잖아요? 여가 시간에? 그럴 수도 있죠. 영화에서 보면, 이미지가. 영화에서 보면. 우리나라 영화하고 드라마가 다 대련했죠.
예. 근데 영화나 드라마 원래 그런 거죠. 그게 영화나 드라마의 매력이죠. 그렇죠. 과장되고 극한의 상황을 연출해야 되고. 제가 이제 건달 세계를 잘 모르지만 잘 아시는 조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지인들 많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왜 그래? 나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어디 용역들끼리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대문 어디 상가에 어디 쪽 깡패를 갑이 이제 고용을 했어요. 물 쪽이 또 어느 쪽 깡패를 붙였어요. 네. 영화에서는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제일 먼저 딱 가면 배치되면 족보 싸움합니다. 네. 똑같아요. 아시죠? 이거. 네. 어디 식구냐? 몰라요. 누구 성님 아시오? 이거부터 시작해서 적당히 그냥 선구지하고 선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대부분은. 그렇게 멋있게 싸우지 않아요. 몇 번 나가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왜 그러세요? 저 이미지 그렇게 티 없이 맑게 생긴 사람이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랑 다르다. 다르죠. 현실과 영화는 다르다 네. 이거죠. 다르죠. 네. 많이 다르다. 극한의 상황을 연출하는. 그럼요. 네. 골프는 필수 아니다. 자. 좀 더 잡사스럽게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똥꼬 깊숙이.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맡으실 때도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예를 들면 정말 이 일 하기 싫은데 수입료를 너무 많이 줘도 하기 싫으면 안 하신다? 안 해요. 아니면 돈을 떠나서 정의에 반하는 사람을 변호해야 될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도 안 하세요? 에? 돈을 떠나서. 네. 돈을 떠나서. 명백히 이 사람은 유죄 사건인데. 네. 무죄로서 변론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변호인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안 하세요? 네. 아, 신념이 확실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약간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원치 않는 일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원치 않는 일은 안 하고. 네네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정의에 의해서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안 주시면 안 해요. 맥락은 비슷하네. 네. 전혀 반대인가요? 어쨌든 이 사람을 변론해야 될 책임의식은 느끼나 돈을 안 주면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인데, 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법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 정의감에 불타서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런 분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드려요. 아예. 국선 변호사를. 네, 국선 변호사나 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 구조공단. 네, 그분들 다 성의 가지고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에 맞게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해요. 경제적 형편이나 등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을 직접 컨택을 하고 심지어는 가서 얘기도 같이 해요. 좋은 제도네. 그분들의 열정도 뛰어나시나요? 뛰어나죠. 그분들은 사명감 갖고 하세요. 되게. 본인이 국선 변호사 일반 사건 못 하세요. 일반 사건을 못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국선 변호만 해야 돼요. 돈 받고 하는 사건은 못 한다, 아예. 네. 정말 정의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딱 정해진 급여 안에서. 네, 정해진 급여 안에서. 그게 본인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백곰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미변님이 아무리 수임료를 많이 줘도 원치 않는 일은 수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백곰님 생각에는 수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반반이겠죠. 한 집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건 뻔하게, 정말 나쁜 놈인데. 네. 솔직한 마음. 예, 뻔하게 이길 사건이다. 네. 근데 그놈이 인간 쓰레기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수억 원을 들고 와가지고, 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네. 해달라고 한다면은 흔들리게 하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가 완벽하게 아니, 그렇게 모호한 대답 말고요.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일심 동침이니까요. 예, 사건을 맡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기 시작하면. 제가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으시죠. 네, 결혼 생활 꼴랑 몇 억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긴 하겠죠. 제가 단방에 흔들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외국 자본의 어떤 회사가 BS 로펌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게요.
중국 쪽 업무를 보고 계신데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질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승소 확률도 꽤 있는 사건인데 1,000억을 들고 왔습니다. 뭐 사건의 총 규모는 조 원대로 따질게요. 1조라고 하고 1,000억이다 이거 성공 보수가. 그래도 안 흔들릴까요? 근데 정말 글로벌 쓰레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글로벌 쓰레기. 네. 사람을 만약 그런 기업이 있다. 성매매하고 막 파는. 근데 1,000억이야. 그런 나쁜 기업. 1,000억이라도 말리실 건가요? 그런 기업이 예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미변님한테 오시지 않으시죠? 1,000억, 2,000억. 글쎄요, 많은 논의를 하겠죠. 사실. 충분한 상의를 거치겠다. 네, 많은 논의를 하겠죠. 미변님이랑 집에서. 네. 네. 안 회장님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10억도 맡을 거잖아. 1억도 맡을 거예요? 아니, 그런 케이스는 저도 맡아요. 네. 그 회사가 쓰레기 기업이고 뭐고 나발이고 하여튼 그거랑 상관없이 이 케이스만 보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 이 사건 자체만 봐서,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수억을 가져와도 할 수가 없고. 이 사건 자체가, 네. 내가 변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맞는 그쵸. 예, 그 사람이 뭘 하든, 과거에 뭘 했든, 미래에 뭐 했든, 평소에 행실이 어떻든, 그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 직업 의식으로 보면, 그 변호인에 변호해주는 사람의 그런 걸 없이 봐야 되잖아요. 편견을 아예 없애고. 사건만을 보는 게 맞는 없이 봐야죠. 편견 주지 말고. 없이 봐야죠. 사건 자체만 봐야죠. 그쵸. 그죠? 네. 요건 좀 와닿는. 여기서 변호사 편 2부를 마칩니다. 뿌잉뿌잉.